네, 목요일 저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임상강사 인연차 구성호입니다. 오늘 발표할 저널은 이제 Outcomes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and Ischemic Stroke While on Oral Anticoagulation입니다. 네. 네, 인트로덕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와 도학으로 이제 롱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통해 AF 환자 이스키믹 스트로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이스키믹 스트로크가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의 예후에 대한 건 잘 연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라이얼한 세레브럴 이스키미아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스트로크에 강한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AF 치료에 이제 도학 적용을 한 피보탈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에서 프라이어 스트로크가 없는 환자군에 비해 이제 있는 환자군이 이스키믹 스트로크 레이트가 거의 2배가량 높게 나왔고 와파린이나 도학 등의 처치 여부와도 이때는 무관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선행 연구에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동안에 어떤 리커런트한 이스키믹 스트로크의 리스크와 여타 아웃컴에 대한 분석은 이제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콤바인 AFib이라는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제 포스트 랜더마이제이션 이스키믹 스트로크 이후 이제 와파린 도학 사용하는 와중에 리커런트 이스키믹 스트로크의 인시던스와 그 모탈리티를 평가하는 연구가 이제 본 저널의 내용입니다. 네, 이게 논문 제목의 의미는 이제 비타민 K 이제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 중에 이제 AF 이스키믹 스트로크 환자들의 아웃컴이 어떠한가를 다루는 이제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 논문입니다. 스터디 메소드로 이제 먼저 파퓰레이션은 이제 릴라이, 에버로스, 뭐 이제 아리스토텔레, 인게이지 AP티미 등의 이제 선행된 연구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환자들을 이 중에 이제 아스피린을 사용했다든지 혹은 이제 인덱스 이벤트 전에 연구 대상 약제 복용을 연구 중단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인덱스 스트로크 이벤트가 헤모리직 하거나 언설튼한 오리진이었을 경우에는 일단 제외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스키믹 스트로크 이후 와파린이나 도학을 복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트로크 시점에서 연구 대상 약제가 복용 중인 사람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스롬빅 세라피를 이제 총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제 환자분들을 분류하였고 도즈 어드저스트 와파린 세라피를 한 그룹 1번, 스탠다드 도즈의 도학을 사용한 그룹 2번, 로도즈 도학을 사용한 그룹 3번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경우에는 리커런트 이스키믹 스트로크이 이제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제 발생한 것은 이제 CT나 MR 등의 브레인 이미징을 바탕으로 확인을 하였고 세컨더리 아웃컴은 이제 대상 약제를 영구적으로 종료한 경우 그리고는 올코드 스트로크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헤모리직이거나 그것이 이제 언설튼한 오리진인 경우면 또 제외하였습니다. 이에서 이제 리절트 결과할 때 하나씩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처음은 우선 이제 파인그레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사망 리스크 오브 데스를 평가하였고 세컨드로는 이제 첫 2주 동안의 환자들 첫 2주 동안에 어떤 인덱스 이벤트가 있던 환자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했는데 이분 뒤에서 이제 리절트 결과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션트 파퓰레이션을 정리한 결과 1163명의 환자들이 모집이 대상으로 되었고 평균적으로 연령은 73세에 여성이 전체적으로 457명 그리고 프라이얼하게 스터디 엔트리 이전에 이미 스트로크 히스토리가 있던 사람이 412명으로 35.4% 차드바 스코어는 메디안이 4점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 대상으로 우선 리커런트한 이스키믹
스트로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확인했는데 이 피겨 보시면 메디안 이제 337일 차에 약 이제 누적 큐뮬러티브 인시던스가 6.4%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첫 1개월 차에 굉장히 그 인시던스가 높게 나타나는데 뒤에서는 이제 3개월, 1년, 2년의 각각의 큐뮬러티브 인시던스를 확인했고 각각 3.0%, 7.0%, 10.3%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내로 약제를 영구 중단한 환자가 전체 40.9%로 476명이었는데 아까 첫 2주를 제외한다는 게 이제 이 14일 이 두 번째 분석에서부터는 이 2주간의 그 이벤트 있었던 걸 제외하고 분석했다는 의미고 이제 아무튼 첫 14일 내로 476명의 환자들이 이제 약제를 영구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각각의 이제 와파린 그룹, 로도즈 도학 그룹, 스탠다드 도학 그룹에서 각각 비슷한 그러한 이제 디스컨티뉴드 스터디 드럭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6.5%, 스탠다드 도학의 경우에는 48.8%, 로드즈 도학의 경우는 35.7%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주를 제외한 즉 14일 동안 약제 중단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640명을 대상으로 똑같이 큐뮬러티브 인시던스를 분석을 했을 때 첫 1년째에 6.8%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식 분석으로는 이제 로도즈 도학 레지멘을 사용한 그룹을 제외하고 분석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큐뮬러티브 인시던스가 5.5%로 1년째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분석은 스터디 엔트리 전에 프라이어 스트로크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제외한 아니, 아니, 그 환자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레컨드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리스크가 굉장히 하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큐뮬레이티브 인시던스가 1년째 10.4%로 그런 프라이어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에 비해 5.1%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올코드 스트로크 환자들은 85명으로 7.3%로 확인됐는데 이제 3.3% 이제 첫 3개월째에 이제 누적된 큐뮬러티브 인시던스가 3.3%, 그리고 1년째, 2년째 각각 8.1%, 11.6%로 확인이 되었고 모탈리티는 이제 총 235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 사망의 70.4%로 제일 많은 원인은 결국 카디오베스큘라였고 아시다시피 첫 1개월 초반 이제 얼리 타임에 어쨌건 가장 많은 이제 리스크 오브 데스가 있었으며 이제 3개월째 큐뮬러티브 인시던스는 12.4%, 올코드 모탈리티의 이제 1년째, 2년째 큐뮬러티브 인시던스는 18.1%, 25.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요약된 이미지에서 정리했다시피 기존의 연구에서 이제 와파린 사용에 따라 분류를 했고 총 1116명의 환자들을 이 기간 동안 이제 팔로우업을 했을 때 핵심은 이제 1년째 리커런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이 약 7.0%, 3개월 올커드 모탈리티는 3개월 차에 12.4%로 결국 이제 프로그노시스가 어떤가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두 가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프라이어 하게 이제 트랜지언트 이스키미
어택이 있었거나 스트로크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그렇게 없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았더라. 101년당 이제 각각 1.8에서 2.9 범위와 1.7에서 2.4 범위로 비교가 될 정도로 이제 리커런트 리스크가 이제 프라이어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높았다라는 것이 여기 내용입니다. 연구의 이제 한계점으로는 이제 조기에 이제 약제를 중단한 그룹의 경우가 좀 조기에 약제를 중단한 환자 경우 운이 조금 레이트가 높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약제를 연구 중단한 이후에 이제 어떤 이제 안티트롬보틱 테라피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고, 환자군이 이제 도악 혹은 와파린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블라인드로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제 약제 디스컨티뉴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있으며, 이제 언제 이제 어떤 이제 템포럴 일시적으로 약제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언제 이제 약제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진행했나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건 APIP 있는 환자에게서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한 번 있었던 환자는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함에 있어서도 하고 있어도 이제 스트로크나 데스의 이제 리스크가 높은 것이 이제 연구의 결론으로 지어졌습니다. 혹시 디스커션에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매니지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나요? 커션에서 이제 정확한 방식이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보면 LA 어펜디지 오클루전을 병행하는 것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이제 일본에서 연구된 거로는 이제 안티플레이틀릿 에이전트를 어디션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모탈리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또 연구가 중단되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이제 그런 환자에게서 어떤 치료를 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펜디지 오클루더가 그 엔티코agulation 도중에 스트로크 환자한테는 지금 적응증이 돼 있고 최근에 나온 그 레지스트리 데이터나 RCT에서도 그 인클루전을 포함을 시켰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에비던스가 아직 없어가지고 신경과 선생님들은 좀 망설이는 경향이 많아요. 어쨌거나 굉장히 아웃컴이 안 좋네요. 또 있나요, 저널이?
네, 다음 저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널은 5월에 NEJM에 실렸던 논문으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있는 스트로크 환자에서 얼리 그리고 레이터 안티코agulation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일단 다이렉트 오랄 안티코agulation 도악은 APU 있는 환자에서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시스템 엠볼라이제이션을 감소시키는 그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인 바 있고, 하지만 이 도악의 그 시작하는 타이밍이 에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있는 환자에서는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일찍 시작하는 경우에는 ICH 리스크가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늦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얼리 스트로크 리커런스가 이제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에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는 초기 며칠 이내가 그 리커런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인트라크레니얼 헤머리지 그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기인데, 도학의 원리 유지에 대해서는 작은 이제 스몰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있긴 했었지만은 셀렉션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스터디들이었고 샘플 사이즈가 작았다는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에비던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안티콜레이션 시작하는 시점이 좀 제각각이었습니다. 유러피안에서는 스트로크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 시비어리티를 나눠서 TIA가 있는 경우 1일, 마이너 스트로크인 경우 3일, 모더레이트인 경우 6일, 그리고 시비어인 경우 10일째에 이제 안티콜레이션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를 아마 신경과에서는 136, 12대 룰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디스커션에 따로 나와 있는 아메리칸의 그 안티콜레이션 시작 시점은 로우 리스크에서는 이틀 이후에 시작하라고 되어 있고, 로우 리스크에서는 14일 이후에 시작하라고 되어 있고, 하이 리스크인 경우에는 이틀 후에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이 리스크인 경우에 14일 이후고 로우 리스크인 경우에 이틀 이후에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대부분은 이제 옵저베이션 스터디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고, 어, 그 근거 내용은 이제 임팍 사이즈에 따라서 헤머라직 트랜스포메이션의 리스크가 이제 달라진다는 것과 뉴로 이미징 에 기반한 이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이 인트라크니얼 헤머리지의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들은 브레인 이미징을 통해서 셀렉션을 해서 얼리 이니시에이션과 레이터 이니시에이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스터디에 포함된 스트로크 센터는 103개로 유럽과 중동, 아시아가 포함되어 있었고, 대상자들은 퍼머넌트 퍼시스턴트 파라시스마 APB 모두 포함되었고 논 베블라 APB였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MRI와 CT 브레인 이미지에서 확인된 세레브럴 임팍으로 하고 심텀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임팍 사이즈의 경우는 마이너, 모더레이트, 메이저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은 마이너의 경우 1.5cm 이하인 경우, 그리고 모더레이트인 경우는 코르티칼 슈퍼피셜 브랜치의 세레브럴 아터리에 임팍이 생긴 경우로 하였고, 라지로 이제 분류되는 임팍은 브레인스템이나 세레블라 임팍이 이제 1.5cm 이상인 경우, 혹은 세레브럴 아터리에 이제 임팍이 앞서 어, 말씀드렸던 모더레이트에 해당되는 그 브랜치보다 더 넓은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로 디피니션을 했습니다. 랜더미제이션 이전에 IV 스럼보시스를 하거나 스럼벡토미를 했던 경우는 이제 허용이 되었지만은
스트로크 시점에서 안티콜리션을 먹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랜더마이제이션 시점에서 이미 파렌케마 헤마토마가 임팍 브레인에서 이제 확인된 경우도 제외를 하였고, 임팍 티슈 이외에 리모트 리전에서 ICH가 있었던 경우도 제외를 하였습니다. 환자는 웹 베이스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1대1로 랜더마이제이션 되었고, 그 리스크에 대한 스트래티피케이션 팩터를 이용해서 디터미니스틱 미니제이션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70세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 임팍 사이즈에 따른 경우, 그리고 그 뉴럴로직 디피시트에 대한 스코어링 스케일을 이용해가지고 환자의 리스크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랜더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도학의 종류는 트라이얼 사이트 컨트리에서 허용된 어떤 도학이든 다 사용이 가능했고 적절한 용량으로 투약이 되었습니다. 얼리 트리트먼트는 스트로크 온셋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도학이 사용되는 경우로 하였고, 마이너나 모더레이트 48시간 이내인 경우는 이제 마이너와 모더레이트에 해당되는 스트로크에 해당되는 트리트먼트였고, 메이저 스트로크에서는 6일 혹은 7일 이내에 사용된 도학을 얼리 트리트먼트로 정의했습니다. 레이터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I 같은 경우는 1일, 마이너 스트로크의 경우는 3에서 4일, 모더레이트의 경우 6에서 7일, 메이저 스트로크의 경우는 12일에서 14일에 사용된 도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리커런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 메이저 이스트라크레니얼 블리딩, 심토마틱 ICH, 베스큘라 데스를 이제 컴포짓한 것을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하였고 30일 이내 랜더마이제이션 이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인디비주얼 아웃컴으로 하였고 30일부터 90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니 커즈 데스를 포함했고 혹은 애니 커즈 데스와 논 메이저 블리딩 그리고 모디파이드 란킨 스케일을 이제 포함했는데 란킨 스케일은 이제 디세빌리티를 평가하는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디세빌리티가 없고 높을수록 디세빌리티가 많이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컴포넌트 중에서 메이저 이스트라크레니얼 블리딩이 발생한 경우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하였습니다. 통계적인 분석 방법은 다른 연구와 크게 다른 점은 없기는 하지만은 결과 해석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자들은 일단은 이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superiority나 inferiority 혹은 non-inferiority를 입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결과 자체가 뭐 네거티브가 나오더라도 클리니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이제 설정을 하였고, 그래서 샘플 사이즈 설정을 했을 때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레이트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5.0%, 얼리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4.5%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샘플 사이즈를 설정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2,000명의 대상자들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총 36,643명의 대상자들이 이제 스크린이 되었고 그중에서 2,032명이 일렬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3개 센터에서 이제 15개국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 2017년부터 2022년 동안 2022년까지 대상자들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32명 중에서 11명은 이제 익스클루전이 되었고 2,013명을 1,006명이 이제 얼리 도학 트리트먼트 그룹, 1,007명을 레이터 도학 트리트먼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인텐션 투 트리트 메소드로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은 얼리 트리트먼트라 그 레이터 트리트먼트 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었고 메디안 에이지는 77에서 78세 정도, 피메일은 45% 정도로 포함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유러피안과 영국,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외에 이스라엘과 인디아, 재패니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력으로는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12에서 13% 정도 포함됐었고 하이퍼텐션 68% 정도, 66에서 68% 정도, DM이 16에서 18%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랭킨 스코어, 디세이블리티 스코어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디세이블리티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88% 정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팍 사이즈는 마이너인 경우가 37% 정도, 모더레이트인 경우가 39% 정도, 메이저인 경우가 22에서 23% 정도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트로크 당시에 이제 이니셜 트리트먼트로는 스럼볼라이시스를 시행한 경우가 39%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스럼벡토미를 했던 경우가 21에서 23%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웃컴을 보시면은 30일 이내 이제 아웃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인디비주얼 아웃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과였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얼리 트리트먼트를 했던 경우가 베네핏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90일에서의 아웃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리스크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얼리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3.7%, 레이터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5.6% 정도로 처음 설정했던 그 연구자들이 예측했던 값보다는 조금 부족한 값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에피커시 아웃컴에 대해서 오즈 레이시오 구한 테이블을 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었는데 30일 동안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2.9%, 그 레이터에서 4.1%로 확인되었고 인디비주얼로 세컨더리 아웃컴에서 확인해 보면 심토매틱 인트라크라니얼 헤모로이지가 0.2%로 동일하였고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얼리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1.4%, 그리고 레이터에서 2.5%로 얼리 트리트먼트 그룹이 더 베네핏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90일에서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서 이 저자들은 일단은 다시 한번 그 연구의 설정에 있어서 인페리어리티나 뭐 수페리어리티를 보려고 했었던 그 목적은 없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었고 클리니션들이 이제 관심 있어야 할 부분은 결국에는 리커런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임볼리즘 그리고 심토매틱 ICH가 얼마나 이제 발생했느냐 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30일까지 이제 결과를 봤을 때 리커런트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1.4% 그리고 1.3%가 이제 얼리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발생하였고 레이터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2.5%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엠볼리즘 같은 경우도 0.4%, 0.9% 각각 이렇게 확인되었고 심토매틱 ICH의 경우에는 양군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숫자였고 심지어 그 숫자도 0.2%로 낮았습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이니셜에 이제 안티코리레이션 하고 있었던 사람의 경우는 이제 익스클루전이 됐다는 부분이 이제 제한점이 될 수가 있고 NIH-SS 스코어는 이제 뉴럴로지 디피시트를 이제 반영하는 스케일 스코어인데 아마 임상적으로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임팍 사이즈를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 모더레이트, 메이저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미지에만 이제 기반해서 그런 임팍 사이즈를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사용한 것과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정한 것처럼 이제 예측했던 것보다 이제 아웃컴이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좀 모집했던 총 그 대상자 수가 이제 적어서 스태티스티컬 파워가 낮은 게 제한점이 될 수 있겠다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긴 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유로피안 센터에서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백인이 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스트로크 시비어리티에 대해서는 이제 센트럴리 어드주디케이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제한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ICH만 따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임팍 이후에 헤모리직 트랜스포메이션 비율 같은 것도 데이터에 있었나요? 헤모라직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아마 서플멘터리에 나와 있었던 걸 하는데 그것도 제가 차이가 정확한 없어요? 기억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엑스퍼트 컨센서스 도큐멘트에는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136 12일째 NIH 스코어에 따라 가지고 엔티코에귤레이션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앞에 리뷰한 논문에서 나왔지만은 어큐트 스트로크가 있고 나서 한 달 이내 리커런트 스트로크 레이트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늦게 다시 스타트할 경우에는 또 다른 리커런트 스트로크의 그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로 스터디를 한 것 같고 실제 우리 병원 신경과에서는 벌써 얼리 그 엔티코에귤레이션 스트레치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헤머리지가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한은 그런 쪽으로 지금 이미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난 아까 그 리미테이션으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유로피안 데이터이기 때문에 특히 에이션에서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헤모리직 스트로크 리스크가 유로피안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많게는 2배 내지 4배까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밀로이드 엔지오패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또 동양권에 많은데 저 얼리 그 엔티코애굴레이션 했을 경우에 헤모리직 리스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코멘트 없으시면은 어떻게 마칠까요? 추가 코멘트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잘 고생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